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 권력과 자본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본 권력의 지지 없이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렵죠. 이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그 권력이나 조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자본 권력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반면에 자본 권력들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면서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자본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정치 권력을 사용을 하죠. 자본 권력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권력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아실 텐데요. 오랜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행태라 사실 자본 권력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능숙합니다. 여론 조성도 그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자본 권력의 영향력이 정치 체제의 선택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거나 심지어 독재 정치를 자본 세력들이 옹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듯이 자본 권력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죠. 20세기 대표적인 절대 권력자 하면 바로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히틀러 역시도 자본 세력들에게 선택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고작 통닭집 전화번호, 메뉴 하나 알리는데도 전단지 인쇄비며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돈을 들여도 알려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조차도 그런데 히틀러가 아무리 뛰어난 선동가라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가 전국민 깊숙이 전파되고 우상화하는 데는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겠습니까? 만약 히틀러가 자본 세력으로부터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히틀러는 그냥 강한 극우 성향의 말 잘하는 정치인에 그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실제로 과거 나치가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는 데는 자본 세력의 정치적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실제 히틀러 사례를 들어보면서 정치 권력과 자본 세력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고 거대 자본 권력의 상당 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에 속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본 권력이 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일반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 권력도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권력이 공고히 유지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본 권력이 항상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해서 따른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체제나 정치 권력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게 어느 정치 진영인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지지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파시즘 독재 체제라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도 그 권력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 권력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렀던 히틀러도 자본 권력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네요. 네, 히틀러라고 돈 한 푼 없이 정치 권력을 키울 수 없잖아요. 실제 히틀러와 자본 권력과의 관계는 20세기 정치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히틀러는 대중적인 카리스마와 뛰어난 연설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히틀러가 가진 개인적인 자질만으로는 나치당의 급격한 부상과 권력 장악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불충분해요. 실제로 히틀러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는 거대 자본 권력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히틀러 나치당이 독일 정치 무대에서 그렇게 빨리 단기간에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기업과 거대 자본 세력, 부유한 후원자들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과 군수기업으로 유명했던 크로프사,
IG 파르벤, 바이엘과 바스프 같은 독일 대기업들은 히틀러의 나치당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제공해줬고요. 나치당의 선전 활동과 조직 확대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여기에 당시 독일 은행들의 대출 지원과 더불어 부유층들의 개인적인 기부까지 더해지면서 나치당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지원에 힘입어서 히틀러는 효과적인 선전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군사 조직까지 운영하면서 선전 선동을 위한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본 권력이 밀어준 돈의 역할, 돈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자본 권력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게 자기들도 돈이 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은 세계 대공황의 충격으로 극심한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증폭되면서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대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은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켰죠. 실업률 급증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활고는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키웠고 이 모든 배경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자 계층을 대변한 정당들의 지지 기반 확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실제 당시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사회주의 정당들이 내세우던 정책 자체도 대부분이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대기업 국유화 정책 등 이렇게 기존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이다 보니까 자본 권력들 입장에서는 이 위기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자본 권력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급부상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는 했겠네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자본 권력의 지지가 필요했던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히틀러가 자본가 계층 입장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할 유일한 정치 세력인 걸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솔깃할 만한 국가주의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히틀러는 당시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노동조합 세력이 한창 힘이 컸었는데 히틀러는 기업의 주인은 기업까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은 노동자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솔깃해할 만한 말을 하기는 했네요. 네, 그러면서 노동조합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자본가들이 다시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임금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러다 보니 자본 세력 입장에서는 히틀러의 이런 정책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본 권력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하는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당시 떠오르던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자본 세력의 완벽한 지지를 등에 업고 엄청난 속도로 정치 권력을 키워 나간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거대 자본 세력들 그리고 부유한 후원자들까지 나서서 히틀러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게 됐고 그리고 이들의 엄청난 자금 지원에 힘입어서 히틀러는 효과적인 선전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고 조직도 확대해 가면서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혀가게 된 겁니다. 실제 1928년까지만 하더라도 히틀러가 이끄는 정당은 불과 12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대 자본 권력의 든든한 지원을 배경으로 1930년에는 의석이 107석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자본 권력과의 관계는 이후에 19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지속되게 돼요. 아니 사실은 대기업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히틀러는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기업들은 나치 정책에 협조해가면서 군수산업 등에도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나중에 히틀러 정권의 전쟁 준비와 수행에도 이들 기업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때 떼돈을 벌었었죠. 네. 근데 당시 독일의 자본 세력만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이 자본 세력은 국경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많은 자본 권력들도 히틀러가 이끄는 정당을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군수 산업에 참여해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실제 포드의 독일 현지 법인이었던 포드 베르케도
히틀러가 노동조합을 없애준 덕을 톡톡히 받고 독일의 군용 트럭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등 히틀러의 전쟁 준비 덕에 막대한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나치라고 부르는 게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명에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노동자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노동자란 존재는 없네요. 그쵸. 그 부분이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히틀러는 자본 세력이 필요했고 거대 자본 세력들도 자신들의 입지와 자본을 지켜줄 히틀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협력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이를 통해 히틀러는 정치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자본 세력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요. 히틀러와 거대 자본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대중들의 지지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의 이름에 노동자라는 말을 넣어서 이름을 지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 사회에 많은 유권자들이 노동자 계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걸 이용해 당 이름에 이걸 갖다 붙인 것뿐이지 노동자를 위한 당은 아니었어요. 국민 당사자들은 못 느꼈겠지만 자본을 끌어들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세력과 그 정치 세력을 활용해 이익을 꾀하려는 자본 권력이 만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국민들은 스며든 것뿐이죠. 사실 정치와 자본 권력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구조로 돈과 권력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거대 자본가들이 그들의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으로까지 행사가 됩니다. 심지어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거대 자본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를 선택하기도 해요. 자본가 자신들한테 더 높은 이익을 보장한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혹독한 독재 정치를 옹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대중들은 들러리이자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치와 자본 권력의 유착 관계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보니까 다가오는 게 다르네요. 어찌 보면 자본 권력에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비상한 정치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 스스로 그 날개를 자르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면 왜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외치는 기득권 타파와 같은 그런 가치들이 항상 고요 속의 외침에 머물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